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놓쳐서는 안 될 미래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2월달 소식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소식은 LG전자에서 AI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인 틸다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어가지고 저 짤막한 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저분이 틸다시고 아티스트라고는 하지만 일단 디자이너로서 데뷔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무려 2월 14일에 열린 뉴욕 패션 위크에 저렇게 자신이 만든 옷을 모델들이 입고 스테이지에 섰던 겁니다. 틸다가 창작한 3,000여 장의 패턴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200여 벌의 옷을 만들어서 모델이 입고 패션쇼를 한 거예요. 자, 사람은 이 틸다한테 무엇을 그리고 싶니? 아니면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틸다가 패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옷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 디자이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디어스라는 브랜드의 박윤희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성에서 핀 꽃이라는 주제를 디자인으로 이제 패션 위크에서 옷을 선보인 거고, 이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영감을 찾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수십 명의 디자이너와 컬렉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틸다와 함께 작업을 하며 한 달 반 만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새로운 영감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틸다를 이용해서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은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의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AI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이 틸다라는 AI 디자이너는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제가 지난 12월에 소개해드렸던 LG전자의 초거대 AI 엑사1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제가 12월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냥 말로 명령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패션 디자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패션쇼에 그 옷들을 세운 거예요. 자, 이 엑사1은 국내 최대인 3,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인 말문치 6,000억 개를 학습했을 뿐만이 아니라 멀티모달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2억 5천만 장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양을 학습하게 하려면은 정말로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 하긴 좀 그렇고 LG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로 이 틸다라는 아티스트를 만든 거고, 그러면 이 틸다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독자적인 친환경 패션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사람의 손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올해 안에 틸다가 가진 철학을 담은 독자적인 패션 상품들과 아트 작품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NFT 형태로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G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창작을 함께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도 준비하고 있다. 자, 이제 이 틸다라는 아바타와 인공지능 이용해서 대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스타 AI 디자이너가 정말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인공인간, 초거대 AI를 이용한 이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가 될 건데 AI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했던 것처럼 사람과의 콜라보 형태로 일단 많이 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 사람만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콜라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웹3 설명드리면서 다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탈중앙화 자율형 조직 해가지고 틸다와 관련된 코인이라든지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디자인 투표도 하고 아니면은 이 틸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함께 결정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능력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춤을 잘 춘다거나 디자인을 잘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참 재미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굉장히 웃겨요.
테슬라가 노래방으로 변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중국에서의 시도인데요. 중국에서 2022년 2월 1일 OTA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안에는 레이시 KTV와 협업을 해서 노래방 앱 설치가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마이크를 이용해서 내 차 안이 마치 그 노래방처럼, 코인 노래방처럼 바뀌는 거고, 테슬라는 외부의 소리를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노래를 캠핑 가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전용 마이크가 판매가 됐어요. 한 팩에 2개의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22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물론 뭐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거 많이 판매하고 그걸 이용해서 차 안에서 노래들 부르시는데, 저걸 이용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테슬라에 있는 그 빠방한 스피커 사운드를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서 자막 보면서 노래 가사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코인 노래방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재미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게 가능해진 주요 이유는 테슬라의 무선 업데이트 기능, OTA 기능 덕분인데, 중국은 이제 중국에 맞게끔 이런 노래방 기능이 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TA 기능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소유주들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어떠한 기능이 생겨날까? 또 뭐가 생겨날지 굉장히 설레는데, 이런 기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대감 소비, 기대감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최근에 LG전자에서 업 마케팅이라고 해서 LG의 제품을 사면은 계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뭔가 기능을 향상시켜 주겠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과 동일한 마케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TA가 되면서 이렇게 재미난 기능만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또 재미난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가 한 달에만 무려 4차례 리콜 명령을 받았어요.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 기능 이거 수정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테슬라는 거기에 끄떡이 없습니다. 주가라든지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정지 신호 관련 안전벨트 경고음, 앞유리 성해 제고, 보행자 경고음을 리콜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누적 리콜 차량 대수가 무려 147만 대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재정적인 상황 자체도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소유주들은 그냥 집에서 OTA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만으로 이렇게 리콜 명령 받은 것을 다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카센터에 가지 않고도 리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을 더욱 감탄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을 중앙 컴퓨터, 슈퍼컴퓨터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OS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외주로부터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원화가 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 OTA 기능 덕분에 정말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 바퀴 달린 컴퓨터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라든지 뭐 쌍용이라든지 앞으로 OTA 기능이 된다면은 정말로 한국에 특화된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기능,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능 업데이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세 번째 소식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존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첨단 오프라인 옷가게 아마존 스타일을 올해 말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렇게 가가지고 옷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파는 옷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걸 피팅 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사이즈와 색상 선택을 하고 입어보겠다 버튼 누르면 직원이 탈의실로 그걸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 저렇게 옷을 둘러보다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 24번 방으로 가라고 하면은 내가 가가지고 저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는가? 역시나 앱을 이용해서 잠금 해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고른 옷 준비되어 있고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떠 있습니다. 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터치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는 세트 옷들을 추천해 준다든지 개인 맞춤 추천을 해주고, 저기에서 고르게 되면은 그 옷을 또 스태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옷 산다고 하면은 그걸 또 계산하는 과정 없이 앱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나는 새 옷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유명 브랜드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다 저기에 아마존에서 파는 옷들이 입점이 된다고 하고요. 전용 앱으로 옷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사이즈도 보고 색상도 보고 심지어 후기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클릭해서 탈의실로 가서 입어보거나 아니면 계산대로 요청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탈의실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개인 맞춤 의상을 또 추천해주고 그리고 그걸 터치해가지고 나 이것도 또 입어볼래요 하면은 반대편에서 직원들이 옷장을 열고 이제 내가 갈아입는 건 안 보이는 그런 옷장을 열고 이제 새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또 입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안 사더라도 재방문할 때 그리고 온라인에서 내가 찜해둔 옷들, 내가 본 옷들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재방문했을 때도 바로 입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은 아마존닷컴과 동일한 가격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탈의실에서 사람이 너무 오래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자라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이 탈의실에 사람 많을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긴데 이렇게 오래 입어보면은 야, 이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자, 어쨌든 아마존은 이 쇼핑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프라이 워드로브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어볼 때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입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무료 배송 받아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입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옷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 반품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저렴해서 좋고 빨리 살 수 있어서 좋지만 입어볼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품을 다 이제 비용을 이 아마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많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또 개선해가지고 아예 옷을 고르는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 고르는 것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퍼스널 쇼퍼 서비스도 워드로브, 아마존 프라임 워드로브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사람 디자이너가 이제 AI가 골라준 옷들 중에서 이 고객은 이거 좋아할 것 같다 한 8개를 추천해서 미리 보내주는 방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는 올해 말에는 아예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입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런칭을 한 거예요. 자, 정말로 이 아마존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오프라인 옷 쇼핑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은 확실히 체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살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걸 시도를 한다면은 이제 원더플레이스라든지 자라라든지 그런 데 가게 되면은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다른 색이라든지 사이즈, 후기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왜냐면 저도 옷 사러 갔을 때 이 옷 인터넷에 있나? 더 싸게 파나?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QR코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거 구매 버튼을 그때 딱 눌러서 결제하게 되면은 카운터에서 새 제품으로 바로 교환해 주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보고 그 옷을 바로 산다는 것은 누가 입었던 걸 바로 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찝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애매합니다. 재미난 시도이긴 한데요. 가수 선미 아시죠? 원더걸스 출신 그분이 NFT를 발행을 하는 선미야 클럽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선미야 클럽 비긴스라고 되어 있어서 아티스트 선미야 핑거 랩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만드는 메타버스 속 새로운 K-팝 문화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선미야 클럽은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NFT, PFP,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프로젝트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클레이튼, 카카오에서 발행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총 1만 개의 PFP를 발행하며 아티스트와 NFT 홀더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멤버십 형태로 구성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뭘 판매한다는 거냐면 PFP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만 개의 선미 이미지를 저렇게 그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핑거랩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업과 손을 잡았고요. 또 메타콩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천재 개발자라고 알려진 그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님이 참여하셔가지고 더 신뢰성을 높인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메타콩즈가 또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선미 NFT 1만 개가 발행이 되고 식스코인이나 클레이코인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지금은 프로필 사진으로 시작을 하지만 권한 제공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선미님의 팬들이라면은 한정판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 너무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NFT 프로젝트가 앞으로 이러한 팬덤 문화와 굉장히 결합했을 때 다양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본 건데 로드맵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일단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이 현대백화점에서 이 PFP 선미님 NFT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NFT 대형 프로젝트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전광판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사기가 아니다, 믿어도 된다 이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아티스트와 팬층이 이런 NFT를 이용해서 더욱더 공고한 커뮤니티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건데 제 기대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다른 NFT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보시게 되면은 이 NFT 보유자들만을 위한 온오프라인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NFT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콜라보된 NFT를 살 수도 있고 보유자들만 이 콘서트에 갈 수가 있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선미님의 이런 콘서트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NFT를 누가 살 수 있냐? 저는 팬들이, 팬클럽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차 민팅, 그러니까 1차로 판매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냐면은 먼저 디피닉스 장기 예치 이분들에게 300개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디피닉스가 뭐냐면은 이 핑거랩스라고 이 협업한 블록체인사 있잖아요. 거기에 암호화폐 자산 운용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걸 사게 해준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메타콩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디피니스 장기 예치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고 2차 프리세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선미 팬들이 아니라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관련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자, 참여 제한이 없는 3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팬들 같은 경우에 가장 늦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격도 차이가 있어요. 자, 사전 구매라든지 1차, 2차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50 클레이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37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가가 550 클레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30분당 50 클레이씩 다운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련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참여해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을 우려할 수 있어요. 먼저 이런 NFT를 구매한 사람들이 사자마자 오픈시와 같은 NFT 마켓에 더 비싸게 올리게 되면은 그거를 선미 팬들은 더 비싸게 웃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1차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250 클레이에 살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게 다 민팅이 끝났거든요. 판매가 끝났는데 3차까지 오픈시에 올라온 가격이 보면은 보통 1000 클레이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 정도거든요. 원래는 37만 원에 샀던 거를 150만 원에 거의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25일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게 898 클레이, 1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명품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명품 한정판 풀리게 되면은 거기에 실제 구매자들이 아니라 그 리셀하는 그 업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먼저 저렴하게 산 다음에 중고 시장에 내놔서
실수요자들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를 민팅받은 산 사람의 유튜브 큐비트라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걸 봤더니 이분이 처음에 살 때 들인 돈은 우리 돈 270만 원인데 지금 가치는 9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빼더라도. 그래서 수익이 앉은 자리에서 630만 원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보고 빠르게 투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성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것을 앉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이 생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건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민팅 시간 기다렸다가 빠르게 광클릭하고 이런 것들 다 성실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실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근데 이분의 수익 사례는 지금 팔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과연 앞으로 선미 씨의 NFT 가치가 오를 것인가는 그건 또 불투명한 거죠. 자, 선미 씨가 이제 원더걸스로 데뷔를 했고 24시간이 모자라 이 솔로 데뷔를 하면서 완전히 스타 대열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데뷔했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가치가 높아지다가 지금은 최정상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인기가 유지될까요? 더 상승이 될까요? 하락이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성장해 있는 스타의 NFT를 샀을 때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연예인이 NFT를 발행하게 되면은 NFT라는 것이 연예인의 주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톱스타의 척도를 그 관련 NFT의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야, 이거 앞으로는 그럼 덕질하려면은 코인, NFT를 구매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 심한 코인, NFT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니 이거 팬심이 너무 코인 투자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한 명 한 명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바뀌는 거고 팬들이 아닌 사람들도 연예인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보고서 이제 NFT를 구매하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려 요소. 연예인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NFT 가격의 손실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거. 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NFT를 발행한 곳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없어요. 제작비가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코인 받고 끝났기 때문에 발행사는 타격받는 게 없는데 구매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점은 오히려 진정한 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NFT 보유자가 콘서트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돈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명품 오픈런처럼 업자들이 먼저 그걸 사가지고 비싸게 내놓으면은 팬들이 나중에 참여해서 몇 배의 가격을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 팬 콘서트에 가거나 팬 미팅에 가려면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러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FT와 결합이 되는 팬덤 문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자, 이거 정작 돈 번 사람들은 발행사와 초반 참여자들 뿐이고 이 팬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미님이 다 이런 것도 판단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배달 로봇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배달의 민족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딜리의 활약상이 영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일단 지금 광교 엘리웨이 그 주상복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저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은 저 배달 로봇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야외 공간에도 갖다 주고 우리 집에 붙인 QR코드 스캔하면은 우리 집까지 현관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배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주상복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래층에서 음식 배달하면은 이제 이동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멀리서 시키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달 로봇이 완전히 이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배달의 민족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자, 라이더분들이 일단 배달을 하시고요. 라이더분들이 그 아파트 아래에 있는 저 배달 로봇에게 넣게 되면은 나머지는 배달 로봇이 해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만 저 로봇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라이더분들과 로봇이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왜 이걸 하는지는 아시겠죠? 라이더분들이 제일 극심하게 싫어하는 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진짜 느려가지고 라이더분들이 타실 때마다 통화로 짜증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되려면은 아파트에 몇 대 로봇이 있어야 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라이더 기사님 몇 분씩 타고 계실 때도 있어가지고 로봇이 꽤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민에서 차근차근히 지금 잘 개발을 하고 계신데 이런 배달 로봇의 발달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인간과 그리고 로봇이 협업을 하는 형태이지만 결국에는 라이더분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배달하면은 배달비는 깎아주실 건가요? 지금 배달비 자꾸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성질을 하는데 로봇이 하게 되면 좀 싸질 수 있어질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자, 잠정 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 합계 출산율 0.81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잠정치고요. 완전한 결과는 이제 올해 8월 그리고 사망 통계는 9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잠정치는 0.81명,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0.81명으로 떨어졌다는 거고 작년에 출생아 숫자가 2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맨 앞에 70년을 보면은 101명이 태어났는데 불과 50년 만에 그 수치가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령별로 봤을 때 산모 연령별로 여성 보시면은 30대 초반까지는 다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오히려 높아진 곳은 35세부터 44세까지. 그러니까 출산을 조금 늦게 하고 있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2021년에 어머니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 대비 0.2세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시도별로 가장 합계 출산율이 적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다 예상하시겠지만 서울 압도적입니다. 0.63명. 와, 0.63명 이게 무슨 수치예요? 반면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28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세종시를 많이 꼽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종시에서 여성 1명당 많이 낳는다는 거지 출생아의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여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에서 탄생한 아이들의 숫자,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세종보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OECD 가입국 중에서 제일 꼴찌 수준이라는 거. 이게 2019년 자료인데 그때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꼴찌였어요. 그런데 이게 0.81로 더 떨어진 겁니다. 일본도 당시 합계 출산율이 1.36명으로 꾸준히 유지는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사망자는 조금씩 고령화로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는 자연 감소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2021년에는 무려 5만 7천여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가 점차 이제 커지게 될 텐데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에 최하위 시나리오는 2070년에 3,153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예상치보다 아이를 훨씬 적게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근데 통계청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행복 회로를 좀 돌리시더라고요. 앞으로 출생아들의 숫자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1984년부터 91년까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출생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들이 지금 많이 출산을 하는 연령대가 된 건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92년부터 99년생까지는 전 세대들보다 조금 더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27만 명 정도가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니까 13만 명이, 산모 13만 명이 많다는 얘기라서 앞으로 출생아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출생아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합계 출산율 몇 명까지 떨어지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과연 0.81명을 지나서 0.7명대로 접어들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그 중국의 유명 가수 있잖아요. 천밀밀 부르고 했던 등려군 씨를 이 중국에서 데이터로 복원을 시켰던 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연말 행사였고요. 중국 장시성 TV 송영 특집 무대에 홀로그램으로 저 AI 등려군이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AI다 보니까 의상도 저렇게 막 바뀌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요. 자, 의상 바뀌는 쇼를 막 마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도 많겠지만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문제가 뭐냐? 등려군이 살아생전에 중국 본토를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만 가수시거든요. 심지어 생전에 반공산당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요.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콘서트에도 참여했던 분이신데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중국의 그런 TV에 출연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방영이 되니까 이거 고인의 뜻과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망자 모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좀 오버해가지고 심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적의 죽은 시체를 주술로 살려가지고 나의 부하로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거,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좀 오버해서 생각해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왜 또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죽은 자의 데이터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만약에 살려냈는데 그 죽은 자의 뜻과 반하는 그 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산 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으면 이거 문제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의 뜻에 반하는 그 데이터 부활 괜찮을까요? 앞으로 유명인 디지털 복원이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논란도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그 가수는 절대로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노래를 부를 사람이 아니다. 그런 연기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팬들이 아니면 유족들이 항의를 하는 사례, 소송을 내는 사례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원해서 이득을 누리는 거, 이거 괜찮을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인들까지 서비스가 퍼지게 되게 된다면은 죽은 가족을 살려내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가 만약에 그 가족이 차별 발언을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상할 발언을 하는 것을 이제 유족들이 듣고 나서는 이거 당신들 잘못 복원했다, 이거 망자 모독이다 하면서 성질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2월달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 전달드렸는데 굉장히 재밌지 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달 마지막 토요일에도 이렇게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소식들 묶어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